자, 한번 해봅시다. 드디어 삽입인데, 지금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뭘 봤냐면, 평가원이 어떻게 내겠다. 근데, 뭐, 그 말이 정확히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 못할까봐 해석을 했죠. 그쵸? 아, 이런 걸 보겠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때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구조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있는 내용 잘 기억하시고 다 선생님 필기를 다 해서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 잘 보시고 그리고 오늘 거까지 합쳐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게 좀 자극적이고 재밌긴 하죠. 이거만 보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끝난다. 그렇게 배우면 약간 어떤 느낌인 것 같냐면 선생님 생각에는 자, 여러분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수학. 그럼 문제를 풀어. 근데 이 문제의 공식은 이걸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원래 문제풀이 방식이 그렇대. 이럴 때 이 공식을 쓰는 거래. 이제 그렇게 그치면은 본질적인 부분이 조금 훼손이 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 문제가 원하는 바가 이렇게 해서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거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공식을 써서 구해야지 가장 적합하지 않겠냐. 그렇게 가르쳐야지 애가 이제 수학에 대한 이해도가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 문제는 원래 이 공식으로 푸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건 조금 좀 본질이 훼손되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러면 앞에 평가원이 이 문제 유형은 이런 걸 측정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해석을 했잖아요. 그럼 실제 문제에서 우리가 기준점으로 보고 바라봐야 되는 부분은 어딘 거고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서 풀 거냔 말이죠. 그 부분을 한번 오늘 보면서 한번 문제 풀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보세요. 우리가 요걸 한번 볼 거예요. 자, 삽입 문제의 의도인데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한 건 뭐라고 이제 봐야 되냐면 이게 문제 유형이요. 얘가 유형이거든요, 얘가. 삽입 문제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쵸? 가장 적절한 곳에 집어넣기라고 하는데 간접쓰기 유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접쓰기가 뭔가요? 왜 직접적으로 안 쓰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쓰는 건 여러분들 서술형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고 서술형 문법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지? 여러분 내신에서의 서술형은 글을 쓰라는 거야. 근데 제약이 있잖아. 어떻게 수능 시간에 글을 쓰고 있어. 영어 글쓰기를 하고 있어. 대신 여러분들 수행평가에서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배웠죠?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거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약상 이렇게 해서 쓰기를 보는데 좀 간접적으로 네가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보겠다. 얘는 보고 싶은 게 쓰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쓰기. 글을 쓸 줄 아느냐를 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글을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는 건 전부 다 학술문이잖아요. 학술문에 맞는 구성을 갖고 논리성을 갖고 그렇게 글을 쓸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평가원 워딩이 이겁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가 문제예요. 아시겠죠? 전 수학 선생님들 이 말도 되게 좋아하는데 문제를 똑바로 보라고. 문제가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이걸 푸냐. 그냥 무슨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이 공식을 대입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 문제가 나타내는 게 뭘 것이냐를 생각해 보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글의 흐름을 보래. 그럼 글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야. 그쵸? 그리고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이런 얘기 있단 말이야. 주어진 문장이 들어간대. 그지? 중간에 끼워 넣으라는 얘기지. 자, 가장이라고 얘기했어. 가장. 이거는 구조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어떤 언어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여기가 가장 적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자, 뭐냐면 이거는 쓰게 하고 싶은데 글을 그치? 쓰기 능력을 파악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풀어보면 이런 거지. 글의 흐름을 보아 풀어서 쓰면 뭐냐면 네가 소재와 내용을 파악을 해보면 이게 구조적이고 또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을 건데 읽어보면 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주어진 문장이란 건 제시문이잖아요. 그죠?
이것의 성격 있죠, 여러분. 성격. 맨날 얘기하는 거죠. 이 성격이 맞는 곳을 찾아가지고 가장 즉 구조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언어적 장치가 잘 쓰인 곳을 찾아서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끼워 넣어라. 하고 싶은 말은 뭐였어? 학술문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쓰는 거다. 그쵸? 요거를 보면은 이런 문제를 낸 거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냐면 타 유형이랑은 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얘는 간접쓰기잖아요, 지금. 그죠?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대입학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소재랑 방향을 찾아요. 그쵸? 그래갖고 보기 보면 우리가 소재 틀리면 또는 방향 틀리면 답이 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후에 배우겠지만 이제 빈칸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전체가 이거 하나가 없잖아요, 중간에 뭐가. 근데 얘가 그거를 채워넣었을 때 통일성을 가질 수 있게, 특히나 쓸데없는 말 말고 이게 일관성, 응직성이 잘 응축될 수 있도록 아주 관련이 잘 된 그런 보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중심 내용, 이런 핵심 세부 내용 정보를 찾아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순서 삽입은 지금 우리는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순서 삽입은 하는 게 뭐냐? 위에서 이제 문제를 보고 우리가 분석을 지금 해봤지만, 자, 뭐냐면 제시문이 전개상 어느 지점에 속하냐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 글을 엄청나게 잘 이해할 필요가 없어. 지금 구조적으로 학술문 하나가 잘 구성돼 있지, 독자를 설득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설명하려고 하는 글. 근데 그걸 위해서 학술문은 구조를 가진다고, 전개 방식을 가지고. 얘가 어디 속하겠니? 근데 그거상 얘는 들어가면 맞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앞 뒷문장과의 일관성을 잘 가지냐. 이건 논리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응직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일관성과 응직성. 그리고 문법적, 표현적 응집성을 가지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제시문이 전개상 어느 지점에 속하느냐, 이걸 우리가 대입학에서 이런 것들을 왜 배웠냐면은 이런 글들을 많이 읽어보고, 아, 요렇게 구성되는 게 맞겠구나 알면 저 제시문을 이 지점이 되겠구나라고 잘 파악하고 집어넣을 수 있겠죠, 첫째로. 두 번째, 일관성을 가지느냐. 선생님이 계속했던 말이죠. 그치? 이어지는 문장의 성격은 같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같다, 저런 거 하면 같다, 계속 얘기했잖아. 연결 싹 써가지고 이런 거 같다, 그치? 자, 응집성을 가지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응집성이라는 얘기 들면 여러분 딱 무슨 풀로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쫙 들잖아요. 꿀이나 뭐 이런 걸로. 글의 성격, 당연히 글의 성격이 맞아야겠죠. 같은 성격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더 응집성 있게 붙이는 방법은, 예를 들면은 앞에 바로 썼던 그 내용을 대명사나 이런 걸로 바꿔서 쓰는 거지. 바로 앞에 있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지시사, 대명사, 이 연결사들의 이제 쓰임을 보면서 우리가 보자,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바라볼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쭉쭉 읽는 게 아니고 모드를 전환해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제 대입학만 가르칠 때만 해도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 주장, 요지, 주제, 제목, 왜 내 유형이냔 말이야. 다 똑같이 요지를 고르시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얘는 뭘 찾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물어보는 거다. 그러니까 주장 같은 경우는 필자가 개인적으로 뭐라고 밝히고 있냐 찾는 거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의견 밝히는 이것은 중요하다. 옛날에 막 선생님 아이브 시네요 막 이렇게 하면서 가르쳤던 거, 아니면 당위의 조동사가 나온다던가 그런 부분을 핵심 근거로 해갖고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거기 나온 소재 딱딱딱딱 뽑아가지고 삽입 문제의 이제 기준점을 정해놓고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다른 사람이 쓰는 건 아니고 이게 제일 달라붙어갖고 선생님 쓰는 말인데, 지표, 뭔가를 가리키는 거지. 그치? 지표라는 건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보통은 기능어라고 얘기해요. 어떤 다른 강의에서는 보통 기능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시사, 연결사, 대명사 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왜냐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우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였을 때, 아, 뭔가 가리키는 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표란 말을 썼고요. 그리고 성격을 보고 이건 풀어야 되는 문제다.
아니면 두 개가 혼합형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표를 보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시문에 있는 지표가 큰 힌트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제시문에는 지표가 없어. 근데 본문에 있는 지표가 제시문을 가르쳐 버리는 거야. 그래서 걔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성격 같은 경우는 제시문에 성격이 있죠. 그쵸? 그리고 제시문의 성격 때문에 얘가 성격을 나누는 부분이 쫙 돼갖고 들어가 버리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제시문의 성격 이런 게 잘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야. 내가 봤을 때. 근데 본문에서 성격 전환이 확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성격 전환이 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혼합형 그런 걸 다 이용해야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 케이스들을 다 보겠죠. 선생님 만든 게 아니라 평가원에서 나왔었던 지문으로만.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대전제는 뭐냐면, 자, 어떻게 찾는 학생들도 꽤 많냐면요. 읽으면서 이게 앞문장과 뒷문장이 자연스러운지 안 자연스러운지를 찾아요. 이게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안 자연스러운지. 그것보다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 자연스럽죠. 한 부분만 뭐야?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지점을 찾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푸시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다른 강의에서도 그렇거든요. 단절점이라고 한다고. 딱 단절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저 지점을 찾는 걸 기본으로 해서 찾는다는 거죠. 저게 제일 큰 카테고리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냐면 소재와 방향이 뭔지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되는 걸 찾아갖고 나중에 대입학 문제를 풀 때 거기서 그 반복됐던 단어들이 그 보기에 나왔는지 꼭 그 키워드가 나왔는지 봐라 이렇게 가르쳤었잖아요. 대입학에서.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빠르게 읽으셔야 돼요. 단 이건 확실하셔야 됩니다. 소재와 방향을 가지고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좋은 거 나쁜 걸 나누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지문이 나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쵸? 1번, 2번이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저거를 확인하면서 1번에 해당되냐, 그러니까 플러스에 해당되냐,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거냐 확인하시면서 읽으라는 거죠. 이래야지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지시사, 대명사, 연결어, 우린 이거 지표라고 부를 건데 표시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그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빈칸까지 포함을 해서. 근데 이 유형은요. 그러니까 왜 유형을 다 다르게 내냐고. 영어 지문 다 어렵고 학술문인 거 똑같은데 왜 유형을 조금씩 바꿔서 내냐고. 얘는 보려는 게 따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문도 어떻게 선정해서 가져오냐면요. 딱 나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문이랑 좀 차이점이 생깁니다. 삽입 이제 지문에 해당하는 거는. 그래서 뭐냐면 지시사 이런 게 있죠. 지시사가 뭔가를 가리키잖아요. 보통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문에서는 안 그래도 돼요. 왜? 어차피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얘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른 유형보다 응집성이 엄청나게 강한 걸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걸 가르쳐야 돼요. 좀 위에 한두 문장 전에 얘기했던 걸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바로 앞에 얘기했던 걸 가져와야 돼요. 그걸 단서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힌트로 해서 찾을 수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도 엄청 신경 써야 되냐면 지시사 이런 거 수일치 엄청 신경 써야 됩니다. 디스인지 디즈인지요. 우리는 우리말로는 이 무엇은 이렇게 해석을 할 텐데 쟤네는 수일치도 엄청나게 음식성 있게 봐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 소유격 이런 거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대명사도 마찬가지죠. 그쵸? 하나 넘어가지고 어차피 글의 흐름을 망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명사를 쓸 수도 있는데 얘는 다릅니다. 얘는 엄청나게 바로 앞에 있는 거 가르쳐요. 이 유형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유형보다 응집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얘도 수일치도 엄청 신경 쓰면서 읽으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대명사 말고도 또 더 나오면 선생님이 지문 내에서 설명을 할 건데 이런 것까지 설명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서치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상관 접속사. both A and B, 뭐 either A and B, either A or B, 뭐 neither A nor B 이런 거. 근데 보통 그게 중요하진 않고요. 상관 접속사
있는 표현 그대로 쓰는 거 중요하진 않고요. both of them. 둘 다라고 하려면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정도는 알겠잖아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세요. both of them이라고 했어. 그럼 둘 다 앞에 나왔어야지 요 생각 정도는 하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어느 정도냐면 그게 바로 앞에 있어야 돼. 바로 앞에 얘와 얘 이렇게 얘기해야 돼. 바로 앞 문장에서. 그게 응집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설명해 주는 거야, 걔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앞에 뭐냐면 어떤 두 개의 명사를 병렬로 딱 해준 다음에 바로 써요. 보스를 쓰려면요. 딱 그걸 가르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연결사. 자, 선생님이 무슨 얘기 했었냐면 however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너네가 무조건 역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반복 강조를 하려고 쓸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얘 유형에서 물어보려고 하는 특성상 쟤는 역접의 기능이 다른 유형보다 훨씬 더 명확합니다. 굳이 반복 강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역접의 연결사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얘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환이 90% 이상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다른 이제 지문 순서 삽입 이런 지문에서 순서 삽입 말고 빈칸이나 대입학 이런 지문에서 보면요 어떠냐면은 얘는 반복 강조네. 이거는 지금 흐름을 전환시켜버리는 게 아니네. 얘는 흐름 전환이 90% 이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얘는 흐름 전환이다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거의. 이거 말고도 이제 연결어들 앞에다 다 써갖고 선생님이 이제 보여드렸죠, 그쵸? 이제 알아보셔야 되는데 그거 말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also 또한 again 그 앞에 있는 동사나 무슨 단어를 받아서 다시 뭐뭐 한다. 얘가 뒤로 가겠죠. 얘도 그렇다. then 그러고 나서 이렇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순서를 앞뒤로 정렬시킬 수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나오면 우리가 보고 한번 이제 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삽입 문제 이제 프로세스를 한번 보고 실제로 한번 이제 풀어 볼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읽느냐를 이제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뭐냐면 우선은 제시문을 읽으세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부터 읽으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요새 트렌드는 그게 아니다. 읽지 마라 하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쵸? 그렇긴 한데 이제 문제풀이 특성상 이게 그냥 단순히 글을 다 연결해서 이어 붙이는 거는 그걸 봤을 때 선생님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학생들은 하기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들은 뭐 제시문부터 안 읽고 딱 읽다가 바로 단절점이 딱 있어 부자연스러운데? 그리고 제시문을 보고 나서 얘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선생님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근데 학생들은 그냥 이 주어진 걸 읽다가 여기 뭔가 흐름에 단절점이 뭔가 부자연스러운데 이런 걸 느끼더니 막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겠다 라고 생각해서 미리 제시해 놓은 걸 먼저 읽고 그 제시문이 맨 위에 있잖아요. 읽으라고요. 제시를 먼저 해놨잖아요. 이거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쵸? 읽는 건데 자 이거는 왜 하냐면 자 문제의 기준을 추측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떤 걸 찾으라고 하는 성격이 강할 거냐. 우리 되게 지성 있게 풀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지성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표 문제가 될 거야? 지표를 근거로 해서 찾으라고 그걸 잘 찾는지 보는 문제가 될 거야? 아니면 성격을 정확하게 분단하는 걸 보라고 하는 문제가 될 거야? 를 제시문을 보고 추측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성격이 둘 중에 뭐가 강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표를 확인해야 되죠. 어디 있는 거? 제시문에 있는 지표를 어떻게 해야 돼? 표시를 하셔야 돼. 반드시 뭘 해야 돼? 얘는 꼭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거를 지시사나 대명사나 연결사나 이런 게 뭐가 나오질 않았는지. 자 이제 성격을 확인합니다. 성격을 확인하는데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얘는 뭐 대입학을 맞출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라는 정도. 이게 나중에 본문을 읽으면서 플러스가 될 것인가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이 정도만 생각해서 그걸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재와 방향을 명확하게 이렇게 해갖고 뭐 빈칸이나 뭐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나중에 이 성격과 이 성격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저거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하는 건 조금 방법이 이제 지금까지랑 조금 다릅니다. 본문을 쫙 스캔합니다. 위에서부터 쭉 1번부터 해서 뿍뿍뿍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지표 같은 걸 확인해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능력껏 바로바로 보이는 정도만 하면 돼요. 그걸 세세하게 찾고 하나씩 다 읽으면서 어디 있지 찾으라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만 그냥 탁탁탁탁탁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시사가 그냥 쓱 읽었는데 같이 선생님이랑 해볼 거니까 지시사가 있네, 대명사가 있네, 연결사가 있네, 탁탁탁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 역접은 별표까지 쳐가시면서 하셔야 돼요. 있다면. 이거는 지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역접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쓱 읽어보고 만약에 파악을 하실 수 있으면 전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대입 파악하면서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 1번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은 믿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이거 혹시 통념 반박 진실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하면 혹시 문제제기 해결책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쵸? 그리고 중간에 전개 방식을 또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to contrary 이런 거 표시하실 거 아니에요. 대조인가? similarly 비유를 하네. 비유를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전개를 하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전개 방식을 파악을 하시라는 거죠. 스캔이에요. 얘는요 1, 2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야? 딱딱딱딱딱 10초 안에 하셔야 되는 거. 그냥 보이는 것만 딱딱딱 대충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이게 익숙함이 되게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를 되게 자세하게 읽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첫 문장을 읽으면서 자, 보통 1번은 이제까지 나온 적이 없고 그래서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거든. 앞문장을 3개를 집어넣어. 그 다음 1번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1번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학술문의 구조의 특성상 지금 이거는 흐름을 맞추는 거잖아요. 1번에다 답을 넣기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이게. 흐름이 형성되지도 않은 지점에. 이건 35번 문제 할 때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그냥 첫 문장이랑 1번 번호 뒤에 있는 문장이랑 같은 말이겠거니 어떻게 해서 붙여서 읽으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읽으면서 뭐야? 지표 확인하고 알겠죠? 1번과 붙이면서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셔서 부자연스럽진 않은지. 그래서 나머지 보기 뒷문장을 읽으면서 이런 거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부자연스러운 단결점이 생기지는 않는지. 자, 저건 믿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제가 부자연스럽다고 느꼈지만 실제로 자연스러운 거면 어떡해요? 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풀이 하면서 그 감은 올라갈 겁니다. 당연히. 왜? 숙련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걸 믿어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 찾아가면서 왜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지금까지 배웠었던 그 과정들을 계속 녹여가면서 하면은 왜 이상한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표의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5번은 이것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푸셔서 답을 고르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순간이 와요. 알겠어. 그러니까 얘 아니면 얘. 예를 들면 제일 이제 많은 경우가 4번 아니면 5번인 거야. 4번 아니면 5번이거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4번과 5번 둘 중에 어디든 다 될 것 같은 거야, 얘가.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는 뭘 해야 된다? 이거에 자체가 2개라고 했잖아. 지표냐 성격이냐. 그치? 그러면 니네가 읽고 나서 4번, 5번이 다 된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4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는 같은 성격인 것 정도는 파악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제 4번이냐 5번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나누지 못했는데 그럼 틀려야지 뭐. 4번과 5번이 성격이 다른데 그러면 틀려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저 상황은 뭐냐면 내가 같은 성격으로 파악을 해놓는 상황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표랑 응집성을 보셔야 됩니다. 뭐가 더 응집성 있게 붙을 수 있는 지점이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 응집성은 뭐냐? 선생님 말했죠, 이런 거. 특히 지시사, 대명사, 연결사 이런 거 있죠. 좀 더 응집성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지표가 저기서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정리 한번 합니다. 제시문을 읽고요.
제시문을 읽고 이게 지표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성격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표시를 하시면서 이제 지표 같은 경우는 그럼 뭐다? 이게 이거에 대해서 플러스 정도, 마이너스 정도 성격을 나누는 어떤 이제 다른 성격이 나올 거다. 그 중에 한 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시고 본문을 쫙 스캔하면서 내가 찾을 수 있는 지시사, 대명사, 연결사들 특히나 역접이 있으면 이런 거를 쫙쫙쫙 하나씩 그지? 빠르게 탁탁탁 표시를 하시고 전개 방식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찾으시면 그거까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읽으시는 거죠. 1번은 답이 되기 쉽진 않다고요. 그래서 붙여서 읽으시면서 이런 거 끝까지 이렇게 찾는데 계속 우리가 찾는 건 뭐냐면 여기 부자연스럽지 않은지 그리고 지시사, 대명사, 연결사. 그럼 마지막으로 알겠어. 여기 이후에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4번, 5번인지 또는 3, 4, 5번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그때는 고려해야 될 게 뭐다? 뭐가 더 성격과 응집성이 더 강력하게 붙었냐. 그거의 근거가 되는 게 뭐다? 보통 지시사나 대명사나 연결사. 정말 어려운 경우 글의 구조상, 전개 방식상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걸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5분만 쉬고 시작하죠.